예, 주말에 여러분 또 아침에 투자 관련해서 또 소프트하게 재밌게 컨텐츠 보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요거 한번 보시면 아는 내용일지라도 또 웃으면서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가 아는 내용 혹은 모르는 내용 다 섞여서 나오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제가 또 물어볼 게 또 하나 있죠.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명간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물어볼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뭔지 살짝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이 안 되죠. 조금 예상은 될 것 같아요. 뭐요? 제가 올해 연초부터 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어떤 거요? 살을 좀 빼고 있거든요. 아니요. 전혀. 살 빠졌냐고 해서 혹시 질문. 다이어트. 나는 저는 오늘 그렇죠. 예쁜 옷 입고 왔다고 칭찬드렸는데 아니 우리 네, 다이어트 화이팅. 저도 다이어트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수석님께서 작년에 제가 퇴근길 라이브 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해가지고 기계 섹터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방송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게 인상 깊어서 기계 섹터 움직임을 유심히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올해 내내 수익률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약간 쏠림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기계가 너무 많이 지금 쏠림이 현상이 이뤄진 거라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쏠림이다라기보다는 제가 23년도 연간 전망했을 때에는 이제 저 퀀트니까 어떤 업종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요. 실제로 기계 섹터를 올해 이제 23년도 1등. 전망에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는 선호하는 업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결론은. 왜요? 그렇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그로스가 이제 조금씩 둔화가 되는 라서 자동차랑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쏠려 있다라는 기준보다는 제가 작년에 기계 섹터를 좋게 봤었던 이유는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쳤는데요. 이 성장성이 점점 어쨌든 좀 낮아지기 때문에 뭐 탑 섹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쏠림 현상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근데 사실 23년 주식시장이 쏠림으로 시작돼서 아직까지 다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1분기에도 2차 전지주에 대한 쏠림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뭐 엔터주라든지 또 지금 기계나 조선 또 반도체로까지에 대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까지 시장 상황은 어떤 쏠림에 대한 연속이었다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반기에도 이런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전망의 키워드를 쏠림이라고 좀 잡았고요. 표지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펭귄들이 지금 얼음 하나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쏠려 있다. 뭐 제가 경제학과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펭귄 효과라는 게 대충 비슷하거든요. 한 명이 이렇게 따라가는 현상들을.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수익률을 잘 지키려면은 잘 팔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렇군요. 사실 저러면서 왜 뛰어드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펭귄들도 있을 거거든요. 앞에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그렇죠. 뭐 먹을 게 있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일이 있어서 가는 텐데 그냥 뒤따라가는 펭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쏠림이 왜 발생했고 또 앞으로는 이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좀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오늘 이야기해 주실 텐데 뭐부터 한번 펼쳐서 볼까요? 일단 쏠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하반기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뭐 자료나 이런 데서도 일단 주식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띄워드린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기관 투자자들 세미나 할 때에도 항상 첫 페이지에 이제 들고 다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전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 걱정을 하고 있지만 물가가 조금 더 빨리 잡히면은 주식에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이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빼서 이 스프레드를 모니터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 이제 박스 친 게 최근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됐고 물가 상승률도 작년까지는 잘 잡히지 않으면서 이 회색 음영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국면에서는 당연히 주가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표가 플러스로 바뀌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표의 방향성이 점점 축소가 되는 방향이다라면은 지금처럼 지수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 잘 안 보실까봐 왼쪽에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의 상황을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 지표가 가장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지금 저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고 네. 대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키를 쥐고 있는 건 결국은 물가 둔화 속도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뭐 6개월 정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는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완만하게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매 월마다 나오는 데이터이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이제 발표하는 딱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예상치보다 물가가 좀 많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그 해당 월은 전술적으로 주식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6개월 정도의 텀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주식을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첫 번째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네, 전체 그렇군요. 하반기에도 시장 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것보다는 좀 좋은 여건. 네. 그렇다고 급등은 아니겠지만 완만한 상승 정도로 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두 번째 결론은 방금 딱 짚어주신 게 완만한 상승이라는 표현이 네. 저희가 멀리서 봤을 땐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아마 실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시장은 좋은데. 만약에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면은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굉장히 좀 매일매일 막 가파른 지수가 상승이죠. 상승하는 그런 장세일 텐데 저는 상반기처럼 똑같이 일부 특정 섹터로. 업종과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빈번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럼 어떤 섹터에 네. 쏠림이 발생을 하게 될지도 나옵니까? 네, 사실 그게 결론이 중요하죠. 되겠죠. 네. 네, 일단 다 같이 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두 번째 차트를 하나 네. 띄워드렸는데요. 뭐 GDP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주식을 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다 같이 주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24년도 실적 241조 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하지만 저는 241조 원에 대해서 좀 신뢰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사실은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 적어놨어요. 반도체 업종이랑 유틸리티 업종에 영향이 좀 큽니다. 내년 그로스가 50%나 잡혀 있는 이유는 241조 원 중에서 한 50조 원 정도를 이 두 개의 섹터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빼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 15%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이 숫자는 충분히 하반기에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저는 하향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익에 대한 폭은 대략 어느 정도로 가야 될까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3% 정도 감익을 전망을 하고 영업이익 있어요. 기준으로요. 네. 하지만 이것도 반도체랑 유틸리티를 빼고 계산하면은 아직도 15% 성장입니다. 네, 이게 감익이 사실은 반도체랑 유틸리티 빼면 많이 또 없어요. 그러네요. 네, 분명히 저희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뭐 많이 확인이 됐지만 실제 눈높이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 이유도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앞으로 말씀드릴 마지막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241조 원에 대해서 신뢰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부터 이슈가 계속됐었던 거예요. 재고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재고가 하나도 줄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하려면은 선행돼야 하는 게 이 캐펙스가 많이 늘어야 합니다. 네네. 근데 기업들의 캐펙스도 늘지를 못했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0%.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포인트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매출액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241조 원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만약에 이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면은 저는 지수나 종목들에 대한 전망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간을 했을 텐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주가가 완만하게 오를 거고 특정 업종으로 쏠림이 빈번할 거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뭐 그러면 네. 생산 마진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게 아닌데 네. 매출 전망을 조금 낮춰서 보게 된다라면 네.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익이 크게 부러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말씀하신 포인트가 영업이익률도 과대 추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이익이 크게 부러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사실 그러니까 충분히 낮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3년도 영업이익률이 대략 5%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 한국 기업들은 5억 정도 이제 버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도가 이제 7.7%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한번 또 띄워 주시면은 이 왼쪽에 하늘색 이제 꺾은 선이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고요. 네.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가 앞에서 보셨던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1년도보다 24년도에 영업이익이 240조 원으로 훨씬 더 높지만 영업이익률에 대한 추정치는 이 8.7%보다 훨씬 조금 낮게 추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좀 과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금융 포함인 거죠. 이것도 금융 제외입니다. 금융 제외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금융업종은 사실 매출액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외하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기억을 해보시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의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키워드는 뭐였냐면 물류비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많이 나왔었고요. 상품 가격 안정화로 기업들의 비용이 뭐 좋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좋아 보이는데 이건 기업이 잘한 게 아니에요.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바뀐 거고요. 네. 사실 영업이익률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트렌드상.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이유, 이 매출액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사실은 제가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이익이 크게 깨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은 마진까지 제가 높게 추정이 되어 있으면 좀 걱정을 많이 할 테지만 사실 매출 정도가 이제 하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말씀드려야 네. 되죠. 네.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게 1분기 실적이 이게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죠, 나온지.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아마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나온 정도는 뭐 크진 않아요. 1% 정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꺼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잘한 게 아니라 저는 뭐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좀 좋았어요. 환경이 좋았다. 그러니까 물류비도 많이 줄었고 이게 매크로 환경이 기업들의 비용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태로 비용 바뀐 줄일 수 겁니다. 있었던 환경. 두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 그럼 계속 좋아질 거냐라는 걸 했을 때 사실 1분기에 또 실적 기여도가 높았었던 게 그 IRA 세금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23년도랑 24년도, 25년도 거를 한 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추정치가 사실 이미 이제 올라온 거예요. 또 올라가긴 좀 쉽진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매출액이 기업들의 매출액이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숫자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딱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지난 7개 분기 동안에 기업들의 매출액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100억 정도 추정을 해놓으면 실제 결과치는 평균적으로 한 103억에서 105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2년 동안의 상황이었고요. 이번 1분기에 드디어라는 표현 좀 그렇고 못 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추정치를. 이게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보통 실적에 대한 추정치 변동을 시킬 때 그 해당 분기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분기마다 3%씩 이제 잘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23년도랑 24년도의 매출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냐면 딱 0.75%씩 조정을 계속 해줄 거예요. 이게 7개 분기 동안 제가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했으니까 7 곱하기 한 0.75 하면 대략 5% 나오잖아요. 요만큼 저는 딱 과대 추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상향 조정시킨 그 5%는 이제부터 하향 조정이 필요할 거고 이게 1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사실 이 잘 나온 이 오른쪽의 부분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네네. 왼쪽에 요 진짜 미세하게 뛰어넘지 못한 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7개 분기 동안에 연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났었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4분기는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니까요. 이번 1분기에 미스를 했다라는 거는 매출액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 동안은 하향 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 매출액 추정이 조금 과소 추정하지는 않나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좀 아닙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후한 점수를 주는데 네. 매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왜냐면 금방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매출액은 틀리는 정도나 뭐 그런 정도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막 갑자기 막 30%씩 미스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많이 틀려도 5% 정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되게 작은 데이터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7개 분기에 그런 현상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3% 곱하기 이게 아까 말한 엄청 이제 저는 5% 정도 합쳐보면 연간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2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 차이만큼만 딱 그 정도가 이제 저는 과대 추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결론을 그냥 차트안으로 말씀드리면 이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 검정색 선 한번 봐주시면요. 아마 이익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적에 대해서 더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로 차트를 그리던 12개월 선행 EPS로 차트를 그리던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2014년도 가을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결국에는 쭉 빠져요. 1년 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주황색 매출액도 한 5%면은 요 정도 레벨이거든요. 왼쪽 축으로 그렸으니까 요게 뭐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적어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진은 지금보다 올라가기는 절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기나 실적에 대한 사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나 업종이 다 같이 가긴 좀 어려운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네. 그 특정 섹터의 쏠림이 발생해서 지수는 완만하게 오르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출,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매출액이 줄어드는 섹터를 잘못 고르면은 우리의 수익률은 크게 깨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크게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2015년도 장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상반기 때부터. 그걸 저희 종목장이라고 저희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적의 경로도 딱 그때랑 저는 똑같다라는 게 뭐 지금 종목장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종목장이다라는 언급들은 좀 많지만 요즘은 이제 종목장도 특색이 이렇게 막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막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를 더 추리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뭐 코스피 50과 시장 수익률 간의 상대 성과를 보니까 이제는 코스피 50 등과 같은 핵심 대형주들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져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 현상도 하반기에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별주 장세를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이즈보다는 업종을 굉장히 좁게 봐야 됩니다. 사이즈 쪽보다는 업종 쪽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걸로 보면 다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업종. 그거 딱 보시기 전에 이 차트 먼저 보고 가시면 이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좀 제가 봤을 땐 좀 신기한 거예요. 올해 마진이 개선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많아집니다. 분명히 올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 환경이 기업들의 마진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오른쪽에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주기보다는 왼쪽에 매출 성장률이 높은 쪽에 프리미엄을 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크로스가 둔화되는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아웃하는 순간하고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시기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퀀트니까 항상 실적이 좋은 걸 사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좋은 걸 사세요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그 PSR을 말씀하시면서 올해 매출 증가가 되는 섹터에 주목해야 된다.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하셨죠? PSR은 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요? 네. 포인트는 정확히 매출. 기억을 그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하는 업종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업종밖에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게 친 업종. 네. 이게 전체라고 해서 시장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있고 아니에요. 네. 요거보다 위에 있는 섹터만 저는 보면 된다고 봐요. 자동차가 빠졌어요. 네. 이제 기계도 빠져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올해 하반기와 내년 매출 증가율에 대한 산점도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23년 플러스가 오타가 약간 24년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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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부분은. 그래서 시장 평균 대비 저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야 충분히 좋은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IT나 그리고 호텔 레저, 2차 전지 그리고 요 미디어가 사실은 좀 위치가 애매하지만 엔터나 컨텐츠 다 포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방송 광고 관련된 기업들 제외하면 미디어의 네네네. 점은 훨씬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엔터가 훨씬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선두를 따지면 IT, 2차 전지, 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결론인데 이게 저도 5월 한 24일 날 발간하고 저도 다른 타사 거 다 보거든요. 네네네. 한 가지는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뻔한 결론이었고 사실은 네네. 이게 저도 하나의 쏠림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쏠림에 호텔 대한 레저에 그럼 뭐 면세 관련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카지노 뭐 연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카지노. 그리고 2차 전지는 화학이랑 IT 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인기 많은 업종이 사실 하반기에도 더 저는 갈 거다라고 봐요. 하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은 저희는 쏠림에 대한 현상을 좀 이해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뻔한 결론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뻔한 결론을 따라갈 줄도 아는 그렇죠.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실 남들과 다른 뭔가 내가 뻔한 결론을 따라가는 거는 좀 약간 호구되는 거라는 교과서 같은 생각을 진짜, 갖고 계신 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 조선이라든지 기계, 뭐 반도체 좋을 거다라는 거를 연초부터 누차 얘기해 왔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못 참고 그냥 이제 그냥 뭐 답답했죠. 사실 네, 그랬었죠. 시원하게 네. 못 올랐으니까요. 초반에는 답답했는데 오히려 결국에는 지금은 전공법이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전공법을 통할 그런 섹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섹터들의 실제로 그럼 숫자나 뭐 이런 전망되는 그 상황들을 네.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바텀업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아마 섹터 에너지 더 잘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오늘 이 쏠림 현상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쏠림. 네, 제가 선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의 확대와 축소는 이 지표를 조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건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한 건 아니고요. 4월 달에 제 리포트가 한 5장짜리가 짧게 나온 게 있는데 사실 그때 2차 전지가 저희 다 쏠려 있다라고 4월 달에 느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쓰고 싶었던 내용은 4월 달에 그걸 숫자로 바꿔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쏠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시작으로 이 쏠림,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크라우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서치를 해보면 MSCI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희 막 지수 막 편입하고 이런. 근데 사실 이 MSCI에서 이 크라우딩에 관련된 리포트들은 매년 하나씩 나왔어요. 2017년도부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네. 작년에 나온 게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종목의 쏠림 모델입니다. 특정 종목의 쏠림 모델을 체크하는 프레임워크를 그들이 이제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뭐 계량화해서 맞습니다. 뭐 한 건가 보군요. 네. 근데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쏠림이 심해지면 단기적인 수익이야 뭐 높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결국에 나오는 거고 네. 2017년도부터 17년 나왔고요. 18년도, 19년도 나오고 갑자기 20이랑 21년도에 이런 관련된 리서치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작년에 딱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년도, 21년도는 뭐냐면 돈이 많을 때예요, 시장에. 풍부하던 그쵸.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이 리포트가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번에 자료를 좀 작성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쏠림의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익률의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거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네네네. 이제 뜻하는 거잖아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성과가 좋았습니다 올해. 근데 이 위에 보시는 차트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 간의 수익률의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쏠림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고요. 그렇게 되면 저거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면은 쏠림이 심화된다는 맞습니다. 뜻인가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쏠림에 대한 이제 뭐 위험 경계 수준을 올리는 거죠. 제가 뒤에 숫자로 보여드릴 테지만, 그래서 저는 5가지씩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오늘 이걸 네.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네네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 요 업종의 이익 조정 비율 한번 봐주시면 이익 조정 비율에 대한 네, 네.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다 적어놨는데 네네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쏠려 있냐 안 쏠려 있냐인 거예요. 이익 전망에 대한.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가 각 증권사마다 여러 명 있는데 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이 갑자기 다 상향으로 바뀐다? 그럼 저는 쏠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매니저들도 많이 경계하는 요소 중에 네. 하나죠. 다 저도 똑같은. 아까 이제 전망 파트 1 끝낼 때 경계하고 있는 게 저를 포함한 뭐 다른 퀀트 애널리스트들이나 갑자기 다 하반기.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섹터가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 그게 쏠림이 비슷해요. 발생하는 네, 거죠. 이거 그 지표를 저도 활용을 한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네. 업종 간의 밸류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업종들마다 밸류에이션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어떤 헬스케어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고, 뭐 은행은 되게 낮게 받고, 그러면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이 퍼져 있는 정도는 얼추 비슷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특정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튀어오르게 되면은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커지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러네. 그때 쏠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격차가 벌어지. 맞습니다.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 그러니까 시장에 전체적으로 마켓이 이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코스닥 한번 봐주시면요, 이 확대를 좀 시키고 싶은데 보통 이 표준 편차가 이렇게 위에 걸려 있을 때 사실은 다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역사적 고점은 저런 쏠림이 극대화됐을 때 항상 네, 꼭지였더라. 이게 4월 그때 3주차 네네네. 이때도 딱 이랬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에 저도 리포트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네네네. 코스닥 팔고 코스피 사세요가 그냥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3%는 안 나왔지만 네. 이제 방송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면 무슨 2,000원지가 소리 막 하느냐. 2,000원지 막 가니까. 그렇죠. 사실 성과를 내시려면은 네. 이 쏠림을 사실 진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그때는 명백히 쏠려 있는 상태였고, 뭐 지금은 사실 충분히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 사실 지금은 그래서 어디가 쏠려 있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어디가 쏠려 있어요? 어디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디가 네. 쏠려 있는지 봐야 돼요. 10분 남았습니다. 네, 뭐 10분 충분해요. 이게 네네.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디 쏠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신 거는 제가 계산하는 5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네. 네네. 결국에 5가지 항목을 합치면은 이렇게 코스피랑 코스닥의 쏠림이 지스코. 어느 정도인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0 기준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1이 넘어가면은 경계해야 되는 수준인데 수준이다. 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 거예요? 네, 저거? 충분히 좀 해소가. 이거 6월 2일 기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온 거고. 근데 이제 코스닥이 코스닥은 보시면 올랐다 떨어진 거죠. 네, 그게? 1.77까지 갔다가 음. 지금 0.96으로 쏠림이 좀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굳이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와. 코스피가 나와요. 조금 그러면 낮으니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쏠림 엄청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 데이터를 보면은 옛날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때는 장난 아니었었다는 얘기네요. 딱 보셨던 게 2018년도 초가 셀트리온 사례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더 심했다라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2015년도 상반기도 높은 게 그랬어요. 있었네. 네네네. 딱 그때죠. 네, 그때도 쏠림이 좀 심했죠. 지금 이거 2차전지 쏠림은 쏠림 쏠림도 정도 아니네요, 뭐. 그러니까 아니에요. 물론 쏠렸었던 건 맞지만 네. 과거와 비교했을 예. 때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켓의 쏠림을 판단하는 내용인 거고요. 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업종의 쏠림을 더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좀 띄워놨습니다. 네. 네. 요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쏠림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네. 그 숫자는 지스코 그 맞습니다. 숫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이 넘어가면 이제 좀 경계를 해야 과열이다. 되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가 들어왔군요. 약간. 반도체 좀. 오른 것도 없는 네. 것 같은데. 아니 많이 아니, 올랐죠. 근데 좀 조금 쉴 때가 됐다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저를 네, 네. 저를 포함한 네. MSCI의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쏠림 지표 스코어는 매수의 시그널로 활용할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되는 리스크 지표로. 그러면 반대로 저게 지금 음액값이 큰 것이 절대적인 바닥 신호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관심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은행 저 마이너스 그러니까 1.2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딱 대화를 했을 때 먼저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왜 쏠려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이 지표의 핵심은 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이 지표의 값이 막 튀어오르는 거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업종의 수익률을 망치면서 혼자 올라갔을 때 이 지표 값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다 긍정적으로 볼 때 올라가고 마지막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특정 업종으로 쏠릴 때 이 지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하고는 크게 그러니까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크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겠지만 관련이 없는 거는 뭘까요? 왜냐면 그거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PBR이 탁 튀어오르는 순간에 이 지표가 값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PBR 중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PBR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영향이 그래도 있다라는 뜻인 거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건 맞고요. 아까 그 데이터에서 그 2차 전지는 화학 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IT 가전에 들어와 있고요. IT 가전이요? 네, 반도체 밑에 있습니다. 이 차트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0.56이에요. 전혀 쏠려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처럼 이슈가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저희가 편안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섹터의 후보가 많지가 않아요. 시장 평균 대비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엔터, 2차 전지는 IT 가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정도입니다. 저는 이 후보 내에서만 쏠림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조금 이 정도 왔으면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뭐 리스크 지표로 제가 계산한 것들을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뭐 주간마다 사실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서 제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여기 잠깐 차트 보시면. 반도체 업종 위에 소프트웨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게 1이에요, 1.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인터넷 게임 섹터는 주가가 오른 것도 없는데 쏠려 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3개월 전에 그 인터넷 게임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랑 3개월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얼추 주가 레벨이 비슷하게 빠져 있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인터넷 게임은 다 좋게 봤고요. 반도체는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사실 추정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스코어에서 여전히 소프트웨어 섹터는 쏠림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IT 가전도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올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 이익 전망에 대해서 올린 기업들이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LG 에너지솔루션 정도만 이제 셀업체들 정도만 추정치가 올라갔지 실제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별로이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는 사실 쏠려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반드시 주가 상승률하고 저희가 체감하는 쏠림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은 조금 하반기 종목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데이터로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또 이해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 퇴근길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지표 등이 있거든요.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방구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쏠림. 그거를 지금 숫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역시. 오늘 이제 막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글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사실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은 뭐 리오프닝에 확 이슈 몰이 했다가 지금 되게 잠잠해지는데 사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왜 이들 종목들이 시원하게 못 갈까에 대한 의구심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반갑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또 윤수성님 만나면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그 섹터 그 퀀트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하면서 또 여쭤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분기별로 이렇게 이거는 하나요? 이건 주간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지만 네. 최근 진짜 한 2주 3주 동안에 워낙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네. 이 지표도 저도 이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달 동안에 한 0.2 정도 바뀌는 숫자이긴 하거든요.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서 항상 1 정도 넘어가면은 드디어 쏠려가는 중이구나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2차 전지 IT 가전은 지금 0.5인데 네. 4월 달에 1.46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섹터마다 조금씩 뭐 절대적인 숫자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리스크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면은 선순환의 기준으로도 삼고 네. 그러다가 시장 전체에 대한 쏠림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체 리스크 관리 네. 쪽으로 바꾸는 맞습니다. 이런 전략이 가능하겠네요. 요게 텔레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가입을. 요거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잖아요. 이게 반도체 왜요? 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네. 이슈. 그리고 반도체 말씀해 워낙 저도 하반기 탑 섹터로 뽑았기 때문에 또 뽑았고 저희 또 미래에셋증권은 반도체 업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앞서서도 하우스예요. 확인했어요. 네, 저 들었는데 1.18이라 그래서 뭐 굳이 파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지표는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쏠림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네. 반도체가 뭐 사실 오늘 뭐 최근 뭐 조정이 크진 않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고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알아서 이 쏠림 지표 값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네. 이게 제가 뭐 1이 팔라는 넘었다 시그널은 그래서 아니다. 네, 제가 전망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는 0.75 정도의 섹터였어요. 너무 좋게 올라온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팔라는 시그널보다는 좀 경계하면서 저희가 순환매가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하면은 잘못 한번 이렇게 박자를 타면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번 하반기 전망에 사실은 가장 큰 키워드가 저는 쏠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쏠림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은 보통 차트로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수익률이라든지. 근데 사실 차트를 안 보고도 과열 여부나 쏠림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하반기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미래에셋증권 유명관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